안녕하십니까, 정낙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있었죠. 이 과학에 해당하는 물리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의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책형은 나책형이고요. 물리 파트 문제가 6번 문제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봐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에 대한 부분, 기본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9급 공무원 공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파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이에요. 자, 6번 문제. 그림은 다음 세 가지 운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기호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표를 보면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예요?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속도만 변하게 되는 거죠. 빠르기만 변하는, 자, 속력 변화만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 변화만 있다. 자, 다음에 B를 보니까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포물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과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속력도 방향도 변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B의 포물선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은 맞지만 여기에는 방향만 변하는 그러한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가라고 하는 가에 해당하는 것은 C고요. 그 다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가, 얘에 해당하는 것은 B, 포물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A, 즉 속력만 바뀌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 자유낙하 운동이 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번 같은 경우에는 C, B, A 순서죠. 정답 4번이다 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7번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생활 속의 현상 등과 관계가 가장 가까운 파동의 성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잠긴 물체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인다. 신기루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매질이 바뀌기 때문에요. 즉 신기루라고 하는 건 공기의 어떠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질의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나갈 때 빛의 진행 방향이 꺾여져서 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빛의 어떤 현상이에요? 굴절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자, 다음 8번 문항입니다. 8번. 그림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구조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R이고요. 원자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핵이 있어요. 핵. 또 어떤 일정한 거리에 전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차피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소 원자 핵을 나타냈고, 수소에 해당하는 전자, 수소 원자를 나타낸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전자가 원자 핵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데,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 아니죠.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전자가 원자핵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크기를 물어봤죠. 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를 F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반작용, 전자가 핵을 끌어당기는 힘도 동일하게 F가 해당이 되는 거죠. 크기는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니은 보기는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디귿. 거리 증가하면 원자핵이 전자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고요. 이건 쿨롱 법칙이잖아요.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 R 값이 커지는데 어떻게?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은요. 니은 보기만 정답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열역학에 해당하는 어떠한 열기관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온도가 T1인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했대요. 그래서 온도가 T2인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한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쭉 별 내용은 크게 다 나온 건 없고요. Q1에 열이 공급이 되고요. 외부로 W만큼의 일을 하고요. 저열원인 곳으로 Q2만큼의 열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Q1은 Q2 플러스 W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W는 따라서 Q1 마이너스 Q2이다.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효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공급한 열량 Q1분의 W, 한 일이죠. 한 일. 그래서 W.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값을 W는 Q1-Q2라고 했기 때문에 Q1분의 Q1-Q2. 그럼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되는데 이 Q2로 이동하는 저열원으로 이동하는 열량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100% 나올 수 있어요? 100%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효율이 100%인 것은요. 자, 그 다음 디귿. Q1이 일정할 때 W가 클수록 열기관의 열 효율이 낮다고요. 한일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효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9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 물리학 마지막 문제. 현대물리 드보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문항이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으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용하게 된 거, 물질파를 이용하게 된 게 주사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각각 P와 2P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위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 A의 운동량 PA는 P고요. PB는 2P다.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우선 운동량 P는 MV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어때요? 똑같은 전자의 운동량인데 B가 2배예요. A의 운동량에. 그러면 B 전자의 속력이 어때요? A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에요.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죠. 물질파의 파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물질파의 파장을 어떻게 구하죠?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은 짧아진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B의 운동량이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어떻게 돼요? 더 짧아지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파장은 B가 짧기 때문에 A가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내용이에요. 이것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네요. 1번이라고. 디귿은요. A를 사용했을 때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어떠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파장이 짧을수록 유리해요. 파장이 길면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10번의 디귿은요. 파장이 짧은 게 어떤 거냐?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파장이 짧은 걸 찾아라 라고 하는 얘기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문제 정답은요. 니은 보기만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도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5문항이 나왔는데 뭐 제일 마지막에 10번 문항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거 같은 경우들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쉽게 뭐 어떤 운동에 대한 그러한 역학에 대한 거를 문제를 푸는 거 그런 거 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지구과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압계 중의 하나로 지상의 등압선과 풍향을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이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반시 방향으로 들어가네요. 공기에 수렴이 일어나죠. 수렴이 일어나면 뭐예요? 저기압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류가 발생을 해요? 공기가 수렴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현상?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가 있을 수 있게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중심부분의 하강 기류? 아니에요. 이건 고기압일 때. 그 다음 2번.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다. 중심이 저기압이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기압이 되는 거 맞죠? 세 번째. 중심 지역에는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 아니에요. 구름이 생성되고 날씨가 흐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지상의 등압선과 풍향이다. 아니에요. 자, 이것은 어떤 거예요? 남반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요. 남반구는 저기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북반구예요. 남반구에서 저기압은 왼손으로 이렇게 상승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왼손으로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 어디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요. 고기압은요. 남반구에서 고기압은 그럼 어떤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불어 나오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는 북반구의 저기압밖에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건 두 개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남반구.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1번의 정답은요. 몇 번이에요? 2번 보기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를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평년과 비교해 엘니뇨 시기? 엘니뇨. 자,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역풍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 이동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 해안가 근처에서의 연안 용승이 약화가 되는 거죠. 용승이 약화가 되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깊어져요. 자, 그럼 볼게요.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진다? 이건 라니냐예요. 페루 연안의 용승이 강해진다? 이건 라니냐 때예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선이 높아진다? 맞아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수온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3번이고요.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이 증가한다.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기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은 오히려 동태평양 쪽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2번의 정답 3번이에요. 굉장히 쉬운 형태로 엘니뇨와 라니냐 해석하는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표는 안산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어요? 안산암질, 그 다음 현무암질. 와, 이게 많이 나오던 형태는 안산암질 말고 어떤 암질을 비교를 했어요? 유문암질을 비교를 했죠. 이 유문암질을 그냥 이제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보통 우리는 이렇게도 혼용해서 썼어요. 화강암질. 그렇죠? 근데 안산암질과 현무암질을 이거를 구분을 하래요. 그럼 볼게요. A 볼게요. 마그마를 기원으로 한 암석의 SiO2 함량이 52% 이하이다. 그러면 철과 마그네슘을 굉장히 많이 포함한 녀석이 되는 거죠. 그게 현무암질이에요. A가 바로 현무암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SiO2 함량이 53에서 63% 사이에 해당이 된다. 이거 53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52에서 63으로 나타내야 좀 맞는 내용이 될 텐데, 그죠? 왜냐하면 52하고 53 사이는 어디 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잘못 냈다. 그쵸? 52에서 63 사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B가 안산암질 마그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1번 A는 현무암질 마그마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쵸? 정답 1번이고요. 2번부터 볼게요. B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함에 따라 압력이 급격히 낮아질 때 용융되어 생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함에 따라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건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이 온도가 높아야지 현무암질 마그마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온 멘틀 물질로 만들어지는 건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그 다음 3번. A와 B가 냉각되어 생성된 암석이 퇴적암이라고요. 뜨거운 게 식었는데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화성암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A가 용암이 되어 급격히 냉각 수축할 때 생성된 암석에서는 주로 판상전리가 아니죠. 주상전리가 관찰이 되는 거죠. 판상전리는 심성암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가 얘네가 지표로 융기가 돼서 겉으로 드러나서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전리가 판상전리예요. 그러므로 이 현무암질에서는 판상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10몇 번이에요.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됐던 거였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표는 HR도에서 주계열에 위치한 별. 자, 주계열이에요. 얘네들 어떤 별이에요? 주계열에 위치한 별이다라고 줬어요. 조건 자체를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냈고요. 별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HR도는 헤르츠 스프롱하고 러셀이 이렇게 그 당시까지 발견됐던 별들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갖고 표로 나타냈던 거고요. 여기가 색지수, 그쵸? Y축은 뭐 광도.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그 별들을 표현해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부분의 별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HR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요, 반지름이 나와요.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선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래서 H활도 상에서 자, 위 왼쪽으로 갈수록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별의 수명은 이쪽에 있는 게 짧고요. 이쪽에 있는 게 길어요. 주기율에 머무르는 단계도 얘가 짧고 얘가 길어요. 주기율성으로 진화하는 데까지도 얘가 짧은 시간 걸리고 얘가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H활도를 요 반지름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율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별은 A이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기율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별은요. 절대 등급이 클수록 광도가 작은 거거든요. 광도가 작은 별이 주기율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B별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B이다. 자, 색지수도 적색이에요. 적색계열, 뭐 황색계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청색계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색지수가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요. 가장 절대 등급이 큰, 절대 등급이 작은 거 말고요. 절대 등급이 커요. 1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B별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별 C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다 주기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물론 얘네들의 중심부 핵의 온도에 따라 얘네가 PP 체인을 이루든가 또는 CNO 사이클을 이루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죠. 1800만 켈빈보다 중심부 온도가 높으면 얘가 우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우세하게 되고 태양은 얘가 우세하죠. 또 일정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PP 체인만 일어나는 거죠. 양성자 반응.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별 C의 중심부에서 핵이라는 거죠.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A, B, C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요.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1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건 뭐 지사계 법칙을 이용하고요. 뭐 얘네들 동위원소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층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Q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Q는 여기까지밖에. 그죠? 그 다음에 P는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하나, 두 개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P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Q에 해당이 되고 요게 P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가는 어느 지역의 지를 단면도를 그렸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가에 화성한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양은 각각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2분의 1과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P가 얼마 남았어요? 2분의 1 남았어요. 반감기 몇 번 지나요? 1회 지난 거예요. Q는요. 4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또 절반이 주네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남았으니까 반감기 2회를 거친 그러한 화성암이다.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니까 모원소 X의 양이 50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천만 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살이에요? 7천만 살이 되는 거죠.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1억 4천만 년 전 이때 생성된 그러한 화성암이네요. 자,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는 C, Q, B, A, P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가 만들어지고요. Q가 관입을 하고요. 여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잘렸잖아요. 부정합이 있었어요. 그 다음 B가 쌓이고 A가 만들어진 다음에 Q가 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C, Q, B, A, P 이 순서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1억 4천만 년이다. 반감기 7천만 년이라 나왔잖아요. 50으로 줄은 것만 찾으면 돼요. 니은 잘못됐죠. 그 다음
지층 A와 B에서는 삼엽충 화성이 발견될 수 있다. 자, A와 B는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억 4천만 년 전부터 7천만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그러면 A와 B는 어느 지질시대냐면 중생대예요. 자, 대략적으로 고생대가 시작된 건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가 시작되는 거는 2억 5천만 년 전, 신생대는 6,600만 년 전이거든요. 따라서 이 A와 B는 중생대 지층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삼엽충 화석은 어느 지질시대? 그래요. 고생대에 살았던 그러한 생물의 화석인 거죠. 따라서 삼엽충은 고생대 때만 살고 중생대 때는 멸종해요. 고생대 말에 다 멸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요. 1번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와 함께 물리학 5문제, 지구과학 5문제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문제 난이도 정말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와 지구과학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물리, 지구과학은 수월하고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제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물리학에 해당하는 드보르의 물질파에 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쉬운 형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조정점수가 참 잘 나오기를 한번 좀 바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국가직 이제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아마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보게 되는 그 시험이 있겠죠. 그 문제풀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낙훈 선생이었고요. 여러분 꼭 합격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